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는 항상 그렇듯이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달랄이고 나이는 40살입니다. 제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은 많은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늘 그 끝없는 생활 속에서 싸워가며 살고 있죠. 아시죠? 경비원 월급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제 휴대폰이 떨어져서 화면이 깨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수리를 맡기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휴대폰을 구매했던 가게에 가져갔어요. 문제는 수리비가 꽤 비쌌다는 겁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말하길 수리기사가 화면을 교체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요구했지만 그에겐 그 돈이 없다고 했어요. 요즘 전자기기 수리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저는 화가 나서 제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나 모두들 자녀 교육비로 힘든 상황이라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때 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휴대폰 화면이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래서 내가 너랑 연락이 안 됐구나. 집 전화로도 연락해봤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맞아. 지금 이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칠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 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실용적으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줄게.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야 해. 천천히 나눠서 갚아도 되니까. 알아. 저는 정말?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라고 답했죠. 그녀는 다음 날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며 가게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가게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를 봤어요. 그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에게 인사를 건네자 두 사람 사이에 꽤 가까운 관계가 느껴졌어요. 농담과 웃음이 오가며 서로에게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제 휴대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으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들은 계속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친구가 그에게 말했어요. 이쪽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내 친구야. 그러자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고 인사를 했는데 그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손을 살짝 움켜쥐었고 그는 저를 보며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행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제 나이와 이름을 물었고 저는 40살이라고 했어요. 그는 놀라며 40살이라고요? 농담이죠.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아니라고 정말 40살이라고 답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저를 칭찬하며 제가 훨씬 젊어 보인다고 했고 제 외모가 놀랍다고 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해요. 저는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편이고 주름도 거의 없어서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계속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문득 그의 이름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그는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 소개도 잊어버렸네요. 제 이름은 알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저에게 그가 몇 살로 보이는지 물었어요. 저는 30살쯤 되어 보이네요. 라고 답했어요.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 당황하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관찰하다 보니 나이를 맞췄을 뿐이에요. 라고 했어요. 알리는 자기가 31살이라고 말하며 저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했어요. 저도 그곳에서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제 목적은 휴대폰 수리였기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두고 가시면 하드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금액에 대해선 문제없을 거예요. 저는 형편이 어렵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사용하는 동안 임시 휴대폰을 빌려주었어요. 당신의 휴대폰에 새 칩을 넣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 기기로 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결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상하면서도 고마운 감정이 들었고 마음속 깊이 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수리 이상의 무언가가 그 공간에 존재하는 듯했죠. 가게에서 나와 친구와 함께 걸으며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했지. 그녀는 단순히 휴대폰 문제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리가 직접 빌려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친구와 나란히 걸었어요. 길을 걷다가 그녀는 제 곁에 조금 더 머물며 무언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듯했어요. 어느 순간 그녀는 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말을 꺼냈어요. 너는 그의 신부가 되었어야 했어. 아내가 아니라. 그가 내게 건넨 달콤한 말들을 보면 그저 휴대폰을 고쳐주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알리의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며 저를 계속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떠났지만 내 머리는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그의 달콤한 말과 함께 다른 세상으로 떠돌고 있었죠. 남편은 결코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음에도 마치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특별하게 바라봐 주는 것 같았고 내게 칭찬을 해주며 무언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2시간쯤 지나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알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수리에 꽤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했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저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가격 때문에 화를 냈을 때부터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도와줄 여력이 없었고 알리는 새 화면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수리비가 꽤 비쌀 거라고 했죠. 내가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하자 그녀는 놀라며 말했어요. 알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할부로 나눠서 갚는 것도 가능할 거야? 나는 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가 말한 거 아니야? 할부로 매달 조금씩 나눠서 낼 수 있다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그는 할부로 해주는 것밖에 못해. 그리고 그게 그의 책임은 아니잖아. 나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기에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게 다른 방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 그녀는 무언가 더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대답은 간단했어요. 아니, 이제 내가 직접 그와 얘기해야 해. 그의 번호를 줄 테니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난 여기까지만 할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순간 나는 약간 혼란스러웠고 그녀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은 언제야? 나는 그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답했어요. 남편은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 전에 집에 오지 않아.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 번호와 함께 이 정보를 알리에게 전해줄게. 나는 긴장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한 지 약 15분쯤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알리예요. 저 기억하시죠?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긴장하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어요. 아, 네. 당연히 기억하죠. 알리는 대화를 시작하며 휴대폰 수리에 대해 걱정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했어요.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자 그가 나를 놀라게 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비용 없이 수리해드린다면요. 그리고 새 휴대폰까지 하나 더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요? 순간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알리는 이어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며 친구끼리는 서로 돕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불편함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어요. 친구라니요. 그러자 그는 부드럽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가까운 친구요. 연인처럼요. 서로 부담 없이 돌봐주는 사이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가 제시한 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알리는 수리된 휴대폰과 새 휴대폰을 내 집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어디에 있냐고 묻자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직접 갈게요. 특별 배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휴대폰 수리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순간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할 수 없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무서워요. 그는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나는 당황해서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나는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순 없어요. 최대 15분이면 충분해요. 그 뒤엔 가셔야 해요.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낼게요. 당신 시간을 뺏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는 내 주소를 쉽게 찾았고, 솔직히 말하면 그가 새 휴대폰을 들고 나타났을 때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죄책감과 불편함도 그 순간 모두 사라졌죠. 오직 새 휴대폰과 수리된 오래된 전화만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저는 그걸 위해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죠. 그는 휴대폰을 선물 상자에 담아 초콜릿과 사탕과 함께 가져왔어요. 그 순간 저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걸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잠시 동안 저와 함께 있었고, 저는 휴대폰과 그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의 존재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쓰고 있던 스카프를 벗었어요. 날씨도 덥고 무엇보다 휴대폰 2대를 가지게 된 기쁨에 무심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스카프를 벗은 채 제가 입고 있던 잘라비아에 몸을 맡기며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긴장하며 손이 떨렸고 그 순간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못하고 그에게 몸을 맡겼죠. 우리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는 저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했고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제 옆에 앉아 만족한 듯 보였지만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왜요? 저는 행복한데요. 그는 제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당신이 화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자 그는 다시 가까이 다가와 저를 안았고 우리는 또 한 번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모든 순간을 더 뚜렷하게 느끼며 말이죠. 잠시 후 그는 일어나면서 앞으로도 연락을 유지하고 특히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더 자주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지만 그가 빨리 떠나주길 바랐어요. 그가 나가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행복했어요. 단지 휴대폰 때문만이 아니라 방금 그와 함께한 순간들 덕분이었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2대의 휴대폰을 발견했지만 저는 새 전화기를 숨겼어요. 수리된 전화기가 원래 전화기인 것처럼 보이게 했죠. 남편은 의심 없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수리비는 어떻게 해결한 거지? 그는 조금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봤지만 저는 친구가 모든 걸 해결해줬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알리가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여전히 설렜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당신이 그리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에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오늘 기다릴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곧 갈게요. 그렇게 우리는 또 만났고 다시 한 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은 제가 갈망하던 것이었고 반복되길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그는 행복해했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강하게 원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약 3개월 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벽한 관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고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제 정신은 혼란에 빠졌고 저는 이 짐을 덜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알리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모든 걸 말했어요.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편이 진실을 알길 원했고 동시에 그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남편은 제 눈을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알리가 누구지? 저는 설명했어요. 알리는 내 전화기를 수리해준 사람이야. 내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잖아. 그는 헷갈린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그가 당신 친구의 남편이라고 말했잖아.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야. 그녀가 소개해준 사람이긴 하지만 그와 그녀의 남편은 아무 관련 없어. 알리가 내 전화기를 공짜로 고쳐줬는데 그 대가로 우리 사이에 일이 생겼어. 남편은 계속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듣기만 했어요. 저는 그가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난 널 용서할게. 영원히 용서할 거야. 너는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남편의 그 평온한 말투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마치 그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제게 말했어요. 모두 실수를 해.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건 우리 상황 때문이야. 내가 느꼈던 압박감 때문이지. 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계속해서 나를 완전히 용서해주겠다고 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널 용서할게. 하지만 대신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해.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긴장했지만 그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나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알리를 여기로 부르게 해. 내가 몇 가지를 알아봐야겠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이런 부탁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는 출근할 거고 내가 알리를 부를 거야. 알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집에 없을 거야. 넌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안심시키면 돼. 그러면 그는 안으로 들어올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할 건데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숨어서 너희 둘을 사진으로 찍을 거야.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내 명예를 이렇게 망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나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널 망치지 않을 거야?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그에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낼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끝내자. 나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넌 아무 문제 없어. 사진에 내 모습은 안 찍힐 거야. 마치 그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니까. 나는 깊이 혼란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는 이 모든 일을 가족에게 말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더 큰 스캔들이 될 것이 뻔했거든요. 나는 그저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나는 알리에게 가서 남편이 다음날 일하러 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집에 와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알리는 당연히 나를 믿었고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가 올 거야? 걱정 마. 나는 남편에게 말하며 그의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알리는 나를 완전히 믿고 있었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한 번의 만남일 뿐이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숨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나는 알리에게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고 남편은 완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준비하며 카메라를 조정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어요. 그는 새로운 예술 작품이라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 알리가 드디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커튼 뒤에 전략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절대 들키지 않을 위치에 있었죠. 나는 침실 창가 근처에 앉아 있었고 알리는 나를 완전히 보지 못할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타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알리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와의 모든 순간이 다시 떠올랐고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그의 품에 뛰어들어 그의 목을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가자. 나는 속삭이며 그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키스를 나누는 동안 나는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알리와 얽혀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곳에 숨어 있었고 우리는 그의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나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알리와의 순간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긴장했어요. 알리는 그걸 눈치챘죠.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등줄기가 오싹했고 내 행동을 변명하려고 밤이 조금 추워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에서는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죄책감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이 상황의 무게였죠. 알리는 상황의 진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평소처럼 우리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나는 거의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정신이 다른 곳에 있는 듯했어요. 그는 금방 일을 마쳤지만 나는 안도감 대신 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리가 일어나 나를 바라보며 괜찮냐고 물었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섰고 알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내 남편은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 한 잔을 마시러 갔습니다. 남편은 방금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를 마시며 나를 바라보더니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언제 알리를 만날 거야? 나는 그 질문을 피하려고 전화로 계속 연락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좋아 라고 말하며 넘겼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가 녹화한 영상을 마치 평범한 영화라도 보듯 아무런 감정 없이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도 내지 않았고 어떠한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라도 보는 듯했죠. 반면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 영상을 축구 경기라도 보듯 무덤덤하게 시청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메시지에는 10만 파운드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영상이 모든 사이트에 유포될 거라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의 몇몇 부분에 필터를 넣었지만 여전히 내 신원이 드러나는 부분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 순간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그 메시지를 보여주자 내 머리는 혼란에 휩싸였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곧이어 1만 파운드를 요구하는 또 다른 협박 메시지가 왔고 지불하지 않으면 영상이 유포될 거라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조용히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알아내야 해. 나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협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설치해둔 카메라를 언급했는데 나는 그가 왜 그런 걸 설치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야 나는 그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이렇게 상황을 조종하다니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리와 어쩌면 나를 겨냥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 나를 벌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나와 다투지도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알리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와 함께 이 덫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가 우리를 폭로할 생각일까?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려는 거야. 매 순간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길을 막아버린 상태였고 이 모든 상황은 공개적인 스캔들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알리가 이 영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절박한 마음으로 알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박에 그가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나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알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벌써 영상을 보냈나요? 그가 보낸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해결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영상을 보내지 않았어요. 물론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그가 내 협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나는 진심이니까요. 그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처럼 그도 스캔들이 터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알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알리, 내 남편이 정말로 나와 이혼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알리는 답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포된다면 내 인생도 끝장날 거예요. 내 가정도 파괴될 거예요. 나도 결혼한 몸이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그는 나만큼이나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만약 협박을 알았더라면 결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 결혼한 거였어요?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나는 예상치 못한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화가 난 나는 물었어요.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를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비웃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쉬운 상대였을 뿐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내가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결국 여기서 누가 더 잘못한 거죠?
나는 깊은 혐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을 경멸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별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남편에게는 무슨 짓을 한 걸까? 나 자신에게는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별표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당신 남편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가 영상을 지웠으면 좋겠어요. 더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스캔들 따위도 원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내가 저지른 파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리는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뭘 했는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당신 남편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 둘이서 나를 이용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알리에게서 이미 돈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알리는 지칠 대로 지쳐 다시는 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알리가 감정에 휘둘려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까 두려웠어요. 그가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 내 이름은 영원히 더럽혀질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느끼는 후회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돈뿐이었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든 돈을 끌어내고 싶어 했죠. 그는 나를 침묵시키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만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내가 그의 신뢰를 배신한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건 오직 이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길을 잃고 무엇이 옳은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별표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별표하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평생 외면당할 게 뻔했습니다. 동시에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은 나를 점점 더 망가뜨리고 있었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두려웠고 내가 폭로된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든지 그 영상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진실을 밝히시겠어요?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이대로 상황을 흘러가게 두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